미술가들이 시대와 관계하는 방식을 미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미술의 중요한 속성은 변화입니다. 미술은 정지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시대의 움직임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미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메타가든 참여작가 이진준 선생님을 모시고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를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톨게이트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다른 도시구나 그러면서 비엔날레도 그렇고 여러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성지라고 불리는 강주에 와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들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전시실에서 이진주 선생님의 작품을 아주 대형 스크린 수족관과 또 마이크로네시아의 문명 또 그것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뒷모습을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봤습니다. 개인적인 아마 동기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런던에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템즈강에 있는 그 그린위치 천문대에 밤이 되면 그 레이저 광선이 쏴져요. 이렇게 영도를 가르친 그 선들이 밤마다 쏴여지는데 그 초록색 불빛이 쏘여지는 그 강 건너편 집에 제가 살았거든요. 매번 이제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경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영이라고 하는 경도의 시작은 누가 어떤 당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실제로 그린위치 천문대라는 곳은 이제 영국 해군들이 전쟁하러 가거나 이제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할 때 여왕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시계를 맞추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계를 맞추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국 애들은 자기들이 여기가 중심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근대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 경계에 살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경도 완전 반대 쪽에 있는 땅의 반대쪽에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드러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봤더니 그 지역이 안 나와요.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바다죠. 근데 그 바다에도 섬이 있고 그 섬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그 모아나이아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아마 제가 좀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인 공학적 언어, 기술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 그것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접목되고 있는가 하는 그 접점에 대해서 전시동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피직이라는 말이 형이상학을 이제 뜻하고, 형이상학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이외에 이 세계의 근간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 원리를 찾아가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물질적 세계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 붙이다 보니까 메타피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직 다음에 오는 것이 메타피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타라고 하면 비욘드라는 뜻이에요. 넘어서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게 메타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뛰어넘는 다른 관점에서 그 대상 객체에서 보는 게 이제 메타라는 층위인데, 제가 가든이 어떻게 메타가 될 수 있을까? 가든이 메타면은 전시 불가능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메타의 세계는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접근을 했고,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융합적 작품을 보면 사실 그런 압도감, 감흥, 정신성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되게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소위 미디어 아트를 하신다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미디어 아트 전시도 좀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매체를, 새로운 매체를 다루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분명히 예술인데, 예술이라는 것을,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혹은 매체의 미학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없이 그냥 매체를 다룬다는 것만큼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그리고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예술은 분명히 이런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는 세계에서 탄생할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예술이 진화되어 될 텐데, 그 아주 원론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지금 메타적인 질문이 하고 싶던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첨단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재현하고 모방하냐면 자연을 재현하고 모방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메타가든 전시 제목에서도 가든이잖아요. 이 가든은 인공화된 자연이에요. 사람을 위한 인공 자연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재현된 자연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자연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가든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링너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예 중에 하나인데, 제 과거의 작업들을 아마 보시면은 제가 뭐 계단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학부 때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경계 성격을 가진 공간들이 관심이 많았고, 가든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인공적인, 철저하게 인공이 만들어진 정원이죠.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했던 마지막 개인전의 제목이 아티피셜 가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정원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건 인공적인 걸 다시 한 번 더 인공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디지털라이즈 되는 지금 자연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과거의 자연미라든지 또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의 세계와 어떤 접점이 생길 수 있고 과연 가능한가? 혹은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진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세계와 동일한 것인가? 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하는 전이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산에 이렇게 가서 시원하게 바람을 이렇게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을 때 하고, 유사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을 내가 맞을 때 하고, 혹은 뭐 3D VR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그런 자연을 경험할 때 하고, 분명히 다른 초월적인 경험이 생길 텐데,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마치 이런 게 동일한 같은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술이란 게 도대체 뭔가? 기술이란 뭔가?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술은 기술이 될 수 있는가? 기술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저는 광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윤세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크 없었으면 그냥 대답했을 텐데. 제가 오자마자 느낀 게 이곳에 들어서면 사진을 찍는 남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유난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보여준 예술가들은 정말 새롭고 변화된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예쁘게 찍히고 이게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기술이나 그 예술에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의미를 보는 것보다 겉에 보이는 것에 훨씬 이렇게 치중을 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 대중이나 일반인들이 예술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전달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시는 생각이 좀 예술은, 예술 작품은 사람들을 좀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잘 하는 어떤 실수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스케일도 내가 마음껏 다룰 수 있고 이펙트도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이게 잠깐 말씀하신 재미있다 이게 놀이가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매체의 하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디어 작품에서의 어떤 미덕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를 그 텐션을 잘 알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계속 더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재밌고 뻔하고 몰입은 되지만 오히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줄어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적인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가 않을까. 훨씬 더 상징적이고 그래서 매체를 잘 다룬다는 뜻은 미디어 아티스트가 정말로 아티스트로 내가 매체를 잘 다룬다는 뜻은 내가 이 매체를 잘 컨트롤, 잘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좀 본질적으로 작품 딱 봤을 때 나를 하여금 좀 해방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좋은 작업이 아닌가. 이 카메라가 보급되면서요. 화가들이 이제 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텐데 회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화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사람들은 사진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화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진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건데 그러면 화가들은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사진기가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아주 러프하게 바운더리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미술가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예술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미술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냐면은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그 사이에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까지 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의 역사의 진보와 변화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술가들이 예술 안에서 문제에 머물러 있었을 때 세상은 바뀌었어요. 석양이 지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쫙 보면 혹은 뭐 바닷가에 태양이 뜨오르는 일출 장면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제가 완전히 그냥 제 몸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거를 굳이 왜 그려야 할까요? 그냥 충분히 그게 좋건데 더 이상 그림으로 이게 이만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은 그 미디어 작품으로 왜 영상으로 그런 걸 담아서 내가 아티스트로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이제 이런 게 아까 전에 유사자연 현상하고 그 자연에 관한 게 똑같은 질문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주제에 저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에서 제가 이제 해가 지는 장면을 봤어요. 이건 제 세 번째 개인전 때도 제가 했던 이야기 같아요.
산에서 이제 쫙 보고 이렇게 산에서 해지는 걸 보면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두워진 산길을 무서우니까 빨리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급하죠. 그런데 그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저기 마을에 불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인공의 빛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저 전기로 만들어낸 저 인공의 빛들이 내가 해가 지는 장면을 봤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다른 의미로 저한테 너무 아름답게 다가왔고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적 경험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 친구가 이제 시리아 난민이 하나 있는데 영국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마스커스인가요? 그 도시 여자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 사진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아랍 문화권에서 그 다마스커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지금의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문명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충격하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폭격을 맞은 도시에서 그 어떤 그 아랍 쪽의 도시였고요. 7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동생이 떨어지는 걸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2층에서 얘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미리 먼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가 2층에서 5살짜리 동생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상상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로 읽었다. 신문기사 한 조각으로 7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동생을 붙잡고 있고 아버지가 바닥에서 누워서 다리를 펼친 상태에서 보고 있다. 이거 하고 이 사진 장면을 내가 봤어요. 딱 그 장면, 떨어지기 직전의 장면. 7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누워있고 이거 하고 동영상으로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튜브에서. 막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있고 건물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아이는 7살짜리 아이가 진짜 간신히 그 손을 잡고 있고 막 떨어지기 직전에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VR 카메라를 끼고 여러분이 그 차원의 세계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가 누워있고 저는 본인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밑에서 표정이 다 읽히고 그죠? 그 현장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기술의 발달이 인간 우리의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항상 진화되어 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공감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기술은 분명히 발전해 왔다. 따라서 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매체를 다루는 아티스트는 바로 그 공감의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연에 관한 이야기도 유사 자연현상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낄 수 없는 인공의 자연이 주는 어떤 매체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매체를 통해서 탕정해 나간다면 또 다른 미학적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미디어 아티스트로 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방금 이진준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공감이라고 하는 그 극대화, 공감의 극대화가 기술적으로 예술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미디어가 주는 이미지의 자극이라는 것이 공감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공감 능력을 무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번 동일한 이미지를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공감 능력이 오히려 사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이것도 제 초기작들하고 관계가 좀 있긴 한데, 90년대 뜬 걸 기억합니다. 제가 걸프전 때 우리 미군 공군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그 미사일을 투하하는 장면을 방송을 했었어요, CNN에서. 이제 그게 이제 투하하는 막 소리가 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퍽 터지고. 최초로 방송된 전쟁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 공군 조종사가 이렇게 쭉 그리잖아요. 그때 뷰티풀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불꽃이 하루밖에 확 나오니까 뷰티풀이라는 말을 혼자서 되뇌인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꽃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무고한 그들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그때 저 충격적으로 받았고, 매체가, 미디어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오히려 이게 하나의 그냥 아름답다라는 걸 진짜 의심을 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특징, 우리 인지를 둔화시키기도 하고 또 자극하기도 하는, 사실은 심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가로서 그 감상자들의 공감 능력을 사실 끌어올리는 작품을 구현하시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것이 철저하게 조작되어진 거라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작품 보셔서 알겠지만 저거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어지면 더 기술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픽셀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픽셀도 일부러 넣고 레이어도 일부러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조작되어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수족관이라는 게 자체가 하나의 가드닝에서 되게 퍼스널 가드닝이거든요. 개인이 어떤 걸 소유할 수 있는 가드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작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판타지가 구현되는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지점 하나 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은 시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공감각적인 것, 특히 소리에 관한 작업들을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사운드 아트라든지 사운드 스케이프의 영역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스피커를 아예 만들어낸다든지 사운드 스컬프처를 진짜 물리적인 형태로 스컬프처를 진짜 재현해본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의 소리를 좀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 좀 다른 미디어 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원래는 파리의 전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커미션을 받았을 때 작업이었고 그게 10몇 미터짜리 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이즈가 사실상 우리 한 160 정도 되는 그림자 사이즈가 스크린을 쏘면 그 정도까지 스케일을 두고 작업을 했는데 픽셀은 의도적으로 더 커지겠죠. 더 깨지겠죠. 더 깨지고 그리고 저기에 오브젝트 인 페인팅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뭐 AI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주 더 드러내고 싶었던. 어떤 AI 기술이죠? 오브젝트 인 페인팅이라는 게 소위 뭐 눕기 딴다는 거죠. 우리 일본 말로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서로 이렇게 감축해 한다든지 서로 겹치게 한다든지 이걸 자동 패턴을 인식해서 좀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거를 도입해서 레이어드 사이의 간격들의 그 라인들을 의도적으로 지우기도 하고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했었죠. 또 하나는 사운드 작업이 좀 들어있는데 물방울의 반응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더 다르게 믹스되도록 하는 AI 기술 하나 좀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소리가 이제 좀 항상 그렇습니다. 소리 작업이라는 게 레코딩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믹싱도 중요한데 사실은 스피커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듣는 건 스피커를 통해 듣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컨트롤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할까. 제가 스피커에 집중한다는 말은 그런 생각을 이제 잠시 했었는데요. 아까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그 결여로서 이것이 진짜 실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게 작품을 통해서 보는 게 가상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사인으로 남겨두신 거라고 이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보통은 몰입하려고 하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보면 몰입을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 아마 우리 브레이트 잘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낯설게 하는 것도 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작업들의 오래된 제작의 랭귀지 중에 하나는 몰입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끌린다고 그러죠. 환기시키는. 네. 내가 놓여져 있는 장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두들겨주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전통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보면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몰입을 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게 카타르시스인데 이 브레시트 같은 경우는 그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극하다가 중간에 박수를 칩니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인식을. 이거 연극이니까 울지 마. 울려고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인 것으로 제가 미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럼 예술이 뭔가 규정되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항상 그 단어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목을 붙일 때도 그렇고,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앰비규이티가 작업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하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해방시켜준다. 나를 구속하고 몰입시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컴플렉시티, 복잡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앰비디어스, 뭔가가 내가 저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구해가는 그런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 유사자연, 미래에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술가의 상상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거기는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자연을 그리워하고 동경할 것이라는 추측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전시실에서 경험하는 소위 말해 유사자연은 우리가 진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양이 질 때의 그 감동 숲을 지나면서 나무로부터 받는 그 위안 바람이 불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함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파올로 우첼로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파올로 우첼로는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 때 작가인데 산 로마노 전투 비롯해서 세점의 연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 너무나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기술 원근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어색한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에 보티첼리 그림 보십시오. 비너스의 탄생 밸런스 맞지 않고요. 이 어깨 다 그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티첼리 작품 보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죠. 아름답잖아요. 벨라스케스의 작품 봐도요. 엄격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보면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아름다운 감정을 주는 게 걸작 중에 걸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든에 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가든은 일종의 유토피아잖아요. 그 패러다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좀 그걸 되게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얘기했던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하고 유토피아 지금 간청하고 또 그건 뭐 종교적인 에덴이나 뭐 패러다이스하고 그걸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이상향도 유토피아로 번역을 하는데 이상향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떤 것들을 어색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의 힘으로 봤을 때는 기술의 중심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유토피아라는 게 도시적인 삶을 꿈꾸는 거라서 굉장히 과학의 긍정적인 태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향의 관점, 동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아주 큰 상징 체계들의 조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양의 이상형적 그림이라는 게 절대로 원급법칙이지 않고 아주 뭐 이렇게 멀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뭔가 심지어 퍼스펙티브가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서구의 과학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거를 뭐 아까 말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쪽 화가들이 시도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에서 그 가든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또 동아시아의 가든하고 서구의 가든은 차이가 분명히 난다. 그러니까 자연의 레플리카가 아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번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라파엘레스하고 제가 아마 되게 대척점이 있을 겁니다 했던 게 앤더슨 작업이 서구적인 특히 북유럽 관점의 자연미 혹은 빛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 그리고 과학에 관한 굉장히 기술적으로 긍정적이고 의도된 혹은 유사 자연의 형태로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반면에 제 작업들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좀 더 이게 좀 그 자연을 따라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작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속 상징의 체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콜라지된 어떤 가르닝 이런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근데 레이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저도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쪽은 몰입을 하려고 한다면 한쪽은 계속 몰입을 시켜주는데 계속 띄워주면서 네가 놓여있는 곳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 그게 저는 동양의 자연에서 오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예술의 본질과도 아주 맞닿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개인적 신념입니다. 예술 작품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지만은 우리 마음에 감동도 불러일으키고 그 이유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질문들, 본질적 질문들, 저희 전시 제목에 그 적도로 나오고 있는 메타적 질문들이 바로 예술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받으면 자기소개, 인사, 박수. 네, 저도 조선대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고 서양화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 이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면 이 지금 앞에 계신 작가분은 그 생명체의 어느 장기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어떤 미디어 아트라는 거대한 생명체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안타깝게도 백남준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 이상을 아무도 나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모든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그 이미 백남준 선생님께서 익스플로어드한 그 테리토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다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그 아날로그 시대와 미디어 시대를 둘 다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백남 선생님처럼 아날로그 시대에 미디어를 얘기하셨던 그런 거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갖고 있는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미디어 작업들하고 분명히 다른 지점이 세대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 지금 아까 전에 몰입감을 계속 깨려고 하고 또 제가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손으로 돌 깎고 나무 깎고 색 깎는 사람이 없어서 미디어 작업을 하지만 바로 그 접점에 몸의 노동의 가치와 또 미디어가 갖고 있는 매체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접점에서 다루는 게 아마 제 세대적으로 저한테 부여된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술 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제가 복싱을 설명하는 바람에 뭐 대결처럼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한 예를 들고 싶어서 제가 복싱이란 예를 들어놓고 장르로서의 어떤 가치와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고 싶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시대적인 의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AI든 뭐 XR이든 아예 지금 완전히 우리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탐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 보게 되고 탐구해야만 하는 사명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AI라고 소위 불려지는 최신의 기술들이 극단으로 갔을 때 인간 휴먼 컨디션, 인간을 규정짓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 그렇게 보면 결국 예술을 만들거나 감상하거나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휴먼 컨디션을 결정짓는 일종의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더 예술의 사명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디어 시대에는. 그런데 미디어 프로그래머하고 미디어 아티스트하고 미디어 유저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건 분명히 예술이다. 단지 매체가 회화하거나 조각이거나 이렇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아예 새로운 무슨 별에 있는 다른 장르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 기획자 어떤 컨셉에 의해서 미디어라는 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본이 흐르기 때문에 도구화되기 쉬운 장르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티스트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오래 유구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왔던 회화의 장르와 조각의 장르와 무용의 장르와 원시시대 때 춤췄던 그 원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여전히 유구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다. 결코 다르게 무슨 별똥별처럼 떨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건 분명 예술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다는 것, 옛 것이라는 것,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것 다 상대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것도 100년이 지나면 어쩌면 아날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또 유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예술을 갈망하는 이상 그것이 회화가 되었건 디지털이 되었건 조각이 되었건 설치가 되었건 그런 경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예술을 갈망하고 예술을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진우 선생님 모시고 메타가든 초대 작가로 아티스트 토크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전시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